내 집 마련은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 집 마련,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14억 원에 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7억 원에 하락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런 집들 중에서 어떤 걸 사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사실은 지금은 이런 걸 고민할 때요. 강남 집값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부산에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럴 텐데 제가 최근에도 부산에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엄청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의 경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삼익 비치타운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광안리 앞바다가 쫙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4월에 이제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벚꽃이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론 반론이 있으시겠죠. 제 개인적인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삼익비치타운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이요 14억 원이 넘어가요. 크게 상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10억 원이 안 돼요. 부산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값이 막 오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본 정보, 뉴스,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의 상황이 어땠나? 이거예요.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속도, 남청도 집값 들썩, 그죠? 수영 현대 12억 초고가, 재건축 빅3 연일 신고가, 그죠? 부산 경남 마리나 실거가 17억 원, 구매자는 외국인.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가격이 오릅니다. 들썩거리죠. 누군가 사요. 최고가를 찍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두 개 들려요. 야, 외국인이 샀대. 외국인이 몰려든데 이때요. 2021년도에 부산에 무슨 얘기가 가장 많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해운대, 광안리 앞바다 보이는 집 사고 있다. 별장으로 사고 있대요. 그다음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산에 집을 사고 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영 현대 12억 넘었는데 지금요 8억 밑으로 걸어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정말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부산뿐이 아니에요. 세종시로 가볼까요? 세종시 요즘 난리 났습니다. 이게 세종시의 요즘 기사예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4년 새 절반 뚝. 세종 집값 하락폭 전체 가장 커. 난리 났어요, 지금. 세종 아파트가 언제까지 하락? 바닥 아래 지하에 있었다. 예? 그런데 불과요. 4, 5년 전에 기사를 볼게요. 아파트 가격 크게 상승한 시기가 2020년부터거든요. 전국에서요, 가장 많이 세종시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1년 동안 무려 40%가 상승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기사. 제2의 강남이래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했다고요. 왜 그때는 이러더고 지금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 이런 분석을 보고 세종시에 집을 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 측면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측면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세종시에 집을 사야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종시가 점차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죠. 지금 모두 이렇게 본 것처럼 다들 난리 났는데 반토막나고 비명 나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게 세종시의 주요 아파트들인데 최고 가격 대비해서 막 50%가 하락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요. 왜 가격이 오를 때만 사냐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잘 읽으셔야죠. 그게 투자입니다. 내 집 마련도 투자하셔야죠. 내 집 마련은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 집 마련,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14억 원에 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7억 원에 하락했는데 그래도 내 집에 있으니까, 한 채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 내가 살 건데, 그렇게 말하겠죠. 잠이 안 올 거예요. 누군가 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정보의 비대시성이 컸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오른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렇죠? 그 현재 속에서 변화를 읽어야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나스닥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막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엄청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회사 얼마나 좋습니까? AI의 대표 회사죠. 그런데 투자로 거래되는 주식과 부동산은요, 자산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그 변화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 패턴으로 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화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재화는 공급이요. 생산해내는 공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산의 공급은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공급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금이라고 볼게요. 요즘 금값이 막 오르니까 금 살려는 사람들이 막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요. 그러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금값이 막 올라.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팔려고 하겠죠. 왜 팔아요? 더 올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현상은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또 오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수요가 줄어들까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요. 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면요,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 현상이에요. 이래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엔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네? 아니면 금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마치 주식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가격의 하락폭을 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격이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해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네? 안 팔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 이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 예외는 없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지역.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계속 오른 주식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 변화라고요. 단기적 변화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장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단언해요. 아니, 장기에서는 뭐 다 맞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자, 봄이 옵니다. 이거 누가 못 맞춰요. 그런데 봄에도 기온이 갑자기 저 이번 주말에요. 지난 주말에 막 눈이 오더라고요. 자, 이걸 맞춰야죠. 여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모두 다 아는 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눈이 올 수 있을까? 봄에도 눈이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아까처럼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이 줄면서 노원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오르니까 수요가 줄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더 하락했죠. 그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은요. 강남은 같이 가격이 올랐고 오르고 있는데 한번 빠졌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수요가 줄어서 빨았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 있었어요. 요 단계에 있는데 아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버텨. 왜? 강남은 왜 내가 지금 팔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토호제 폐지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니까 집값 올랐다가 다시 또 토호제 막 재지정하니까 수요가 주니까 또 집값 빠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뭐다? 그러면 집이 있는,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가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전망해서 지금 그 시장, 그 아파트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동 원인인데 쭉 보시면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2022년부터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 상태예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었다고요. 근데 공급도 준 상태니까 집값은 크게 안 빠지는 거죠.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다시 올랐다가 수요가 다시 줄면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을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저는 근데 집을 계속 안 팔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만나면 제가 다음번에 신사임당 나와서 또 해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009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2009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로 한번 서울 아파트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집값이 2009년 전까지 엄청 올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감소하다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가장 많이 오릅니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오르죠. 그러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빠지니까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시장에 수요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지속하기 없죠. 그러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수요가 원래 감소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2010년부터.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집값이 드디어 수요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1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팔려고 시장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계속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가를 낮춰야죠. 그게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과거를 보면.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죠. 근데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게 정확히 그 시점에서 1년 반, 2년 정도 시간 걸린 다음에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왜요? 수요는 준 상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2012년과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불과 이제 10년이 조금 더 지난 했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2012년도 14년들이 뭐 한국의 IMF였습니까? 아니요, 한국 경제 회복하고 되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강남의 집값이요 매월 2%씩 빠져요? 강남 아파트가요. 아니 그때는 뭐 사람들이 강남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도 강남의 8학군에서 서울대 가장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왜 강남 집값이 빠졌을까요?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외가 없다. 이 패턴이요. 이 흐름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소폭이 하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럼 가격 하락폭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 지역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할 것인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2025년 지금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자,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 집 마련 막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부동산, 내가 내 집 마련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폭락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용 가치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산단 말이야. 반드시.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죠.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쓰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도 못 쓸걸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주식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는, 부동산에는 상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돈도 벌고, 이렇게 좋은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이 그럴 때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나 자산시장에서도 과거나 역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시점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요. 그 시점을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강남의 집값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변화를 아셔야죠.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2012년에 어떻습니까? 11억이 넘는 아파트가 막 6억 원, 7억 원대로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도 똑같았어요. 2022년도에 26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18억 원으로 막 크게 하락하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 그냥 막연히, 내 집 마련은 다 글렀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니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로, 나 무주택자인데 나 투자로 세종시에 한번 아파트 사볼까? 세종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 원대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전세가 이 아파트가 2억 원이 넘거든요. 그럼 2억 원 있으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한정시키지 마시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는 특히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사실은 이것도 전 투자라고 보는데, 투자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뭘 사지? 그렇죠?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언제 사지? 그리고 어떻게 사지?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잘 보시면 뭘 사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아요. 아니, 좋은 거 모르세요? 역세권인 거 굳이 알려줘야 돼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까운 아파트 꼭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냐고요. 지도만 보면 아는데. 왜 그런데 지역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언제요? 그 아파트를 언제 사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요. 광안리에 삼익비치 아파트 좋은 거 안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샀으면요. 그리고 지금 산다면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어디 얘기만 하죠. 어디 얘기만 해요. 임장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가보세요. 보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이 맞는 때인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 또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을 꼭 내가 거주할 집을 사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하니까 조금 내가 거주는 힘들지만 일단 투자로 좀 사놨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변화를 일으켜서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좋겠죠. 근데 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방법도 되게 대출도 되게 방법도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방법이 제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청약하는 거, 그죠? 분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일종의 투자로 하는 거, 이 세 종류. 대출도 뭐 대출의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이 두 가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라. 언제 사야 되는 거 많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뭘 또 고민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어우르시면 2025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토호제가 해제됐어요.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12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 호가를, 나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어 해서 호가를 막 올리죠. 호가를 올리는데 재밌어요. 2월 12일과 13일 기사입니다. 아니, 해제되자마자 바로 기사가 나요. 그냥 시장의 어떤 검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집값 오른다는 거예요. 벌써 호가 1, 2억. 이거 거래도 안 됐는데 허가 신고, 집주인 호가 높이고 중개소장 전화통 불났다. 이거 불났다라는 게 객관적 지표입니까? 아니, 불났는 게 뭐예요? 한 통 없다가 2통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틀에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막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볼게요. 이러면 당연히 집값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025년 2월부터 2025년 2월 한 달간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거의 500건 정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요, 송파구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토호제 해지된데. 근데 집값은 오른다고 했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더 많이 내놨을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집을 걷어들여야죠. 팔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쩜 이런 생각 가졌지 않았을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번이 기회다. 빨리 팔아야겠다. 집값이 오르긴 개뿔 올라. 빨리 팔아야지. 실제로 누군가 팔았고, 그래서 이 매도 잔량이 줄은 거예요. 누군가 샀거든. 그래서 최고가로 막 사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있어 다시 재지정됐어요. 자, 산 사람은 뭡니까? 판 사람은요? 산 사람은 지금 아이고, 나 그래도 막차 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판 사람은 야, 나 진짜 팔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죠, 뭔가.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시장을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전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는데, 토호제 해적에서 뭐 집값 오른데, 아니야, 나 계획이 있어. 불안하지 않아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뵙고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불패 신화 틀린 말이죠. 지금 7순 되시고 8순 되신 어르신들, 이분들께서는 사실 경제가 막 부흥기, 이분들이 경제를 부흥시켰잖아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나라야. 아마 그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금 70세, 80세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올라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막 이제 성장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뛰죠. 근데 그 세대 분들은 부동산이 불패였던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7, 80대, 우리나라의 7, 80대가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걸 겪었단 말이죠.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7, 80대가 일본의 가계자산의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부자예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기 때 부동산을 하나 사신 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냥 하나 샀어. 그리고 5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분들은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아파트를 팔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후 빈곤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45%가 노후 빈곤을 걱정하거든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7, 80대가 볼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둘 다 부동산 불패예요. 그런데 일본의 7, 80대는 이미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부자가 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부동산이 꼬꾸라졌을 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잃어버린 한 20년쯤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30년이라고 말하죠.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시기에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부자예요. 부동산이 폭락했고 그 폭락한 부동산의 영향으로 이 자녀 세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요. 일본이. 왜냐면 어제 산 애보다 내가 더 싸게 사거든. 오늘 사면 오늘 산 나보다 내일 사는 얘가 더 싸게 사요. 일본에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주택에.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아파트값이 다시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니까 일본 청년 세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 40대 특히 지금 50대 이분들은 불패인 분도 있고 필패인 분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최고 상승기 때 잘못 샀다가 실패하신 분. 그 예전에는 끊임없이 올랐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올랐어요. 우리가 80년 오일 쇼크,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외에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뭐 금리에 영향받고 하다 보니까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패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좀 안 맞는 말이다. 100%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가 폭등할 것이란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공급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걸 딱 겁주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강동구 고덕동 아세요? 강동구 고덕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강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그토록 가장 많이 된 강동구가 집값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떨어졌나요? 더 올랐죠. 최근에 고덕동 쪽에 그라시움이나 뭐 아르테림 이런 아파트, 아르테온 같은 아파트가 최근에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아파트의 경우가 거래량도 많아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공급이 많은데 왜 고덕동 쪽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겁주는 말이다. 매년 아파트 공급이 넘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급자는 그런 뉴스 내지 않습니다. 매번 아파트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주택 보급률 뭐 100% 넘었다 이런 수치를 막 갖다가 대면 그땐 단어가 바뀝니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 아마 인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게 가시로 딱 보일 때, 그러니까 소비 세력이 없고 경제 활동 인구 세력이 없는 그때가 한 15년이 지나면 올 텐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건가? 아마 그때도 반드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고 새 아파트가 없다고 이제 할 겁니다. 아마 계속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요 공급 법칙의 원칙에 따르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걸 교묘하게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뉴스는 365일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사실 제가 21년에 했던 말이 있는데요. 달려들지 말고 관망하라 였어요. 그리고 22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했을 때 잠실이든 뭐 송도든 인천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잘 봐라. 내 친구는 최고점에 샀지만 나는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다. 저는 지금은 관망하라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가늠할 수도 없고 누가 권력을 잡고 어느 당이 또 이기고 할지 우리가 뭐 예측은 하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서 우리가 천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는요, 지금은 금융 체력을 쌓을 시기예요. 금융 체력. 제가 22년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금융 체력을 기르면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경매든 여러 가지 형태로 금매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내가 기회로 삼으려면 금융 체력을 길러라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다. 사실 25년, 26년에는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도 재예측이 필요한데 지금은 관망할 때다. 무주택자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집은 꼭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은 다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어디 허름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내 집을 좀 갖고 싶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귀찮은 시대가 또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꼭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집을 꼭 언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축과 구축 중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축 구축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 고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20대, 30대 분들에게는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빌라나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을 미리 빌라를 사놓으면 거기에 대지 지분도 있고 하면 언젠가 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도 있고 빌라라는 내 집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빌라를 사는 것은 저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축이 좋냐 신축이 좋냐라는 단어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입지를 따지려는데 막연한 것 같아 고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한적한 데가 너무 좋고 산 밑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너무 좋아. 그런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럼 거기는 평생 한적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향후 자산 가치로도 더 좋다. 물론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정말 한적한 데가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자산 가치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주의 가치로만 따져야지 이게 나중에 자산 가치까지 뛰어주길 바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생활에 여윳돈도 있고 나는 그냥 한적한 데가 좋아라고 해서 한적한 데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라는데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자꾸 옮겨가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한적한 곳보다는 교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곳. 지금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강남은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예 계획을 세우고 개발했던 땅이잖아요. 올림픽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각 사거리마다 웬만하면 지하철역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지하철역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 한번 다 펼쳐놓고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뭐냐? 교통의 차이인 거예요. 교통의 차이가 결국 학군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이 편하니까 학군 좋은 학원들 생기고 스타일이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게 더 비싸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강변 아파트면 다 비싼 줄 아는데 그럼 한강변으로만 놓고 따지면 강북에 있는 한강변이 더 비싸야 돼요. 남쪽을 보면서 거실에서 보니까 한강을. 근데 강 남쪽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 다시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지어진 거 그대로 쓰는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요만한 쪽문으로 한강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강이 아니라 그 한강을 얘기하는 것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교통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탄의 아파트 값도 GTX 선이 있으면서 동탄 아파트가 뛰었다 값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나쁜 곳에는 이제 접근하지 마라. 교통이 좋아지면 결국 거기 학군도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서는 학군도 제일 좋아질 것이다. 요즘에 사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인데 요즘 마포구 대흥동도 학군 지역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 뜨는 이유가 거긴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의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 어르신들이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보냈어요. 결혼을 시켜서 출가를 시킬 때 예전에 분당으로 많이 보냈어요. 분당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분당 이제 오래됐고 뭐 없냐? 보니까
가까운 데가 마포, 대흥동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이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원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동 오거리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통 사통팔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지라는 단어는 무조건 교통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자리죠.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좋은 학군이 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치동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치동 말고도요.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 또 학군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학군 따라서 대치동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일자리.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서울 시내 중에서 이제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보니까 특히 잠삼대청, 특히 잠실 쪽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해제하기 전과 해제 후에 재지정되기 전까지 요때 타이밍이 한 6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어디선가 풍선 효과처럼 뭐가 하나 터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대, 가격이 올라간대라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살짝 더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을 보면 3월 말과 4월 초가 0. 몇 퍼센트 이렇게 0.12% 다들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사실 6월 달에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해제가 되는 내용인데 굳이 급하게 2월 달에 이걸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지금 또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수요, 공급, 그리고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 얘기인데 이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심리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상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더 뛸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지금 특히 21년, 20년 이럴 때 샀던 분들은 다 고점에 샀거든요. 23년도 그렇죠. 24년도 그렇죠. 25년도도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는 뭐 한 40%, 30% 이상 하락 거래된 가격에 최근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고점에 다들 사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엑시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집이라는 걸 빨리 사서 이익 보고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자산 형성해서 자산이 깎아먹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GDP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준이라면 이 가격이 계속 뭔가 받쳐줘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2% 성장했다면 작년보다 2% 성장한 거예요. 3% 성장한 거죠. 성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면 이제 역성장이라는 건데 이것처럼 집값도 계속 상승시켜야 구매하신 분들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산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에 너무 고가의 집들에 올라타신 분들이 영끌로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굳이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줘서 갑자기 판도를 바꿔놨을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6월 달에 해제되면 그때 가서 재지정만 안 하면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 거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아마 뭔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물가 상승분보다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소득 대비 너무 급등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게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도 안 낳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한대요. 돈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돈 쓸 돈도 없는데 집값만 계속 뛰면 인구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뭔가 부양책을 써서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처럼 집값이 꼭 폭락해 봐야 이게 정신을 차려서 그때 되면 아 잘못했구나 라고 할 건지. 근데 또 그때 가면요 지금 이렇게 정책을 부양책을 썼던 정책가들은요 이미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 아니에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 4월 달이 시작되고 또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의 국면에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막 또 생겨나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들썩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전국의 집값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런 집들 중에서 어떤 걸 사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사실은 지금은 이런 걸 고민할 때요. 강남 집값 백날 예발자 소용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부산에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럴 텐데 제가 최근에도 부산에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엄청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의 경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삼익 비치타운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광안리 앞바다가 쫙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4월에 이제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벚꽃이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론 반론이 있으시겠죠. 제 개인적인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삼익비치타운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이요 14억 원이 넘어가요. 크게 상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10억 원이 안 돼요. 부산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값이 막 오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본 정보, 뉴스,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의 상황이 어땠나? 이거요.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속도, 남청도 집값 들썩, 그죠? 수영 현대 12억 초고가, 재건축 빅3 연일 신고가, 그죠? 부산 경남 마리나 실거가 17억 원, 구매자는 외국인.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가격이 오릅니다. 들썩거리죠. 누군가 사요. 최고가를 찍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두 개 들려요. 야, 외국인이 샀대. 외국인이 몰려든데 이때요. 2021년도에 부산에 무슨 얘기가 가장 많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해운대, 광안리 앞바다 보이는 집 사고 있다. 별장으로 사고 있대요. 그다음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산에 집을 사고 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영 현대 12억 넘었는데 지금요 8억 밑으로 걸어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정말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단 부산뿐이 아니에요. 세종시로 가볼까요? 세종시 요즘 난리 났습니다. 이게 세종시의 요즘 기사예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4년 새 절반 뚝. 세종 집값 하락폭 전체 가장 커. 난리 났어요, 지금. 세종 아파트가 언제까지 하락? 바닥 아래 지하에 있었다. 예? 그런데 불과요. 4, 5년 전의 기사를 볼게요. 아파트 가격 크게 상승한 시기가 2020년부터거든요. 전국에서요, 가장 많이 세종시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1년 동안 무려 40%가 상승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기사. 제2의 강남이래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했다고요. 왜 그때는 이러더고 지금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 이런 분석을 보고 세종시에 집을 산 분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 측면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측면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세종시에 집을 사야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종시가 점차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죠. 지금 모두 이렇게 본 것처럼 다들 난리 났는데 반토막을 하고 비명 났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게 세종시의 주요 아파트들인데 최고 가격 대비해서 막 50%가 하락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왜 가격이 오를 때만 사냐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잘 읽으셔야죠. 그게 투자입니다. 내 집 마련도 투자하셔야죠. 내 집 마련은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 집 마련,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14억 원에 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7억 원에 하락했는데 그래도 내 집에 있으니까, 한 채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 내가 살 건데, 그렇게 말하겠죠. 잠이 안 올 거예요. 누군가 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정보의 비대시성이 컸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오른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렇죠? 그 현재 속에서 변화를 읽어야죠. 전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어요.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 오늘 기준에서 막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엄청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회사 얼마나 좋습니까? AI의 대표 회사죠. 그런데 투자로 거래되는 주식과 부동산은요, 자산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그 변화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간단하게만 말하면 요 패턴으로 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화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재화는 공급이요. 생산해내는 공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산의 공급은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공급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금이라고 볼게요. 요즘 금값이 막 오르니까 금 살려는 사람들이 막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요. 그러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금값이 막 올라.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팔려고 하겠죠. 왜 팔아요? 더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현상은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또 오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수요가 줄어들까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요. 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면요.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 현상이에요. 이래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엔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네? 아니면 금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마치 주식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가격의 하락폭을 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격이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해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네? 안 팔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래. 이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 예외는 없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지역.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계속 오는 주식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 변화라고요. 단기적 변화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장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단언해요. 아니, 장기에서는 뭐 다 맞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봄이 옵니다. 이거 누가 못 맞춰요. 그런데 봄에도 기온이 갑자기 저 이번 주말에요. 지난 주말에 막 눈이 오더라고요. 자, 이걸 맞춰야죠. 여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모두 다 아는 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눈이 올 수 있을까? 봄에도 눈이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아까처럼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이 줄면서 노원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오르니까 수요가 줄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더 하락했죠. 그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은요. 강남은 같이 가격이 올랐고 오르고 있는데 한번 빠졌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수요가 줄어서 빨았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 있었어요. 요 단계에 있는데 아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버텨. 왜? 강남은 왜 내가 지금 팔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토호제 폐지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니까 집값 올랐다가 다시 또 토호제 막 재지정하니까 수요가 주니까 또 집값 빠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뭐다? 그러면 집이 있는,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가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전망해서 지금 그 시장, 그 아파트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동 원인인데 쭉 보시면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2022년부터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 상태예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었다고요. 근데 공급도 준 상태니까 집값은 크게 안 빠지는 거죠.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다시 올랐다가 수요가 다시 줄면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을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저는 근데 집을 계속 안 팔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만나면 제가 다음번에 신사임당 나와서 또 해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009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나와서 2009년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로 한번 서울 아파트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집값이 2009년 전까지 엄청 올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감소하다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가장 많이 오릅니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오르죠. 그러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빠지니까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시장에 수요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지속하기 없죠. 그러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수요가 원래 감소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2010년부터.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집값이 드디어 수요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1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팔려고 시장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계속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가를 낮춰야죠. 그게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과거를 보면.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죠. 근데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게 정확히 그 시점에서 1년 반, 2년 정도 시간 걸린 다음에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왜요? 수요는 준 상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2012년과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가 불과 이제 10년이 조금 더 지난 했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2012년도 13년들이 뭐 한국의 IMF였습니까? 아니요, 한국 경제 회복하고 되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강남의 집값이요 매월 2%씩 빠져요? 강남 아파트가요. 아니 그때는 뭐 사람들이 강남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도 강남의 8학군에서 서울대 가장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왜 강남 집값이 빠졌을까요?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외가 없다. 이 패턴이요. 이 흐름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소폭이 하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럼 가격 하락폭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 지역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할 것인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2025년 지금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자,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 집 마련 막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부동산, 내가 내 집 마련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폭락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용 가치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산단 말이야. 반드시.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죠.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쓰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도 못 쓸걸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주식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는, 부동산에는 상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돈도 벌고, 이렇게 좋은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이 그럴 때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나 자산시장에서도 과거나 역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시점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요. 그 시점을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강남의 집값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변화를 아셔야죠.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2012년에 어떻습니까? 11억이 넘는 아파트가 막 6억 원, 7억 원대로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도 똑같았어요. 2022년도에 26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18억 원으로 막 크게 하락하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요. 그냥 막연히, 내 집 마련은 다 글렀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니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로, 나 무주택자인데 나 투자로 세종시에 한번 아파트 사볼까? 세종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 원대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전세가 이 아파트가 2억 원이 넘거든요. 그럼 2억 원 있으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범위를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한정시키지 마시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는 특히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사실은 이것도 전 투자라고 보는데, 투자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뭘 사지? 그렇죠?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언제 사지? 그리고 어떻게 사지?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잘 보시면 뭘 사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아요. 아니, 좋은 거 모르세요? 역세권인 거 굳이 알려줘야 돼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까운 아파트 꼭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냐고요. 지도만 보면 아는데. 왜 그런데 지역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언제요? 그 아파트를 언제 사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요. 광안리에 삼익비치 아파트 좋은 거 안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샀으면요. 그리고 지금 산다면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어디 얘기만 하죠. 어디 얘기만 해요. 임장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가보세요. 보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이 맞는 때인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 또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을 꼭 내가 거주할 집을 사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하니까 조금 내가 거주는 힘들지만 일단 투자로 좀 사놨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변화를 일으켜서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좋겠죠. 근데 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방법도 되게 대출도 되게 방법도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방법이 제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청약하는 거, 그죠? 분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일종의 투자로 하는 거, 이 세 종류. 대출도 뭐 대출의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이 두 가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라. 언제 사야 되는 거 많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뭘 또 고민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어우르시면 2025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토호제가 해제됐어요.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12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 호가를, 나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어 해서 호가를 막 올리죠. 호가를 올리는데 재밌어요. 2월 12일과 13일 기사입니다. 아니, 해제되자마자 바로 기사가 나요. 그냥 시장의 어떤 검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집값 오른다는 거예요. 벌써 호가 1, 2억. 이거 거래도 안 됐는데 허가 신고, 집주인 호가 높이고, 중개소장 전화통 불났다. 이거 불났다라는 게 객관적 지표입니까? 아니, 불났는 게 뭐예요? 한 통 없다가 2통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틀에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막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볼게요. 이러면 당연히 집값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025년 2월부터 2025년 2월 한 달간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거의 500건 정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요, 송파구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토호제 해지된데. 근데 집값은 오른다고 했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더 많이 내놨을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집을 걷어들여야죠. 팔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쩜 이런 생각 가졌지 않았을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번이 기회다. 빨리 팔아야겠다. 집값이 오르긴 개뿔 올라. 빨리 팔아야지. 실제로 누군가 팔았고, 그래서 이 매도 잔량이 줄은 거예요. 누군가 샀거든. 그래서 최고가로 막 사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있어 다시 재지정됐어요. 자, 산 사람은 뭡니까? 판 사람은요? 산 사람은 지금 아이고, 나 그래도 막차 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판 사람은 야, 나 진짜 팔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죠, 뭔가.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시장을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전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는데, 토지 해적에서 뭐 집값 오른데, 아니야, 나 계획이 있어. 불안하지 않아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뵙고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불패 신화 틀린 말이죠. 지금 7순 되시고 8순 되신 어르신들, 이분들께서는 사실 경제가 막 부흥기, 이분들이 경제를 부흥시켰잖아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나라야. 아마 그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금 70세, 80세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올라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막 이제 성장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뛰죠. 근데 그 세대분들은 부동산이 불패였던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7, 80대, 우리나라의 7, 80대가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걸 겪었단 말이죠.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7, 80대가 일본의 가계자산의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부자예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기 때 부동산을 하나 사신 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냥 하나 샀어. 그리고 5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분들은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아파트를 팔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후 빈곤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45%가 노후 빈곤을 걱정하거든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7, 80대가 볼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둘 다 부동산 불패예요. 그런데 일본의 7, 80대는 이미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부자가 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부동산이 꼬꾸라졌을 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잃어버린 한 20년쯤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30년이라고 말하죠.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시기에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부자예요. 부동산이 폭락했고 그 폭락한 부동산의 영향으로 이 자녀 세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요. 일본이. 왜냐면 어제 산 애보다 내가 더 싸게 사거든. 오늘 사면 오늘 산 나보다 내일 사는 얘가 더 싸게 사요. 일본에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주택에. 지금까지 그랬어.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아파트값이 다시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니까 일본 청년 세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 40대 특히 지금 50대 이분들은 불패인 분도 있고 필패인 분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최고 상승기 때 잘못 샀다가 실패하신 분. 그 예전에는 끊임없이 올랐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올랐어요. 우리가 80년 5.1 쇼크,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외에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뭐 금리에 영향받고 하다 보니까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패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좀 안 맞는 말이다. 100%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가 폭등할 것이란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공급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거 다 겁주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강동구 고덕동 아세요? 강동구 고덕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강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그토록 가장 많이 되는 강동구가 집값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떨어졌나요? 더 올랐죠. 최근에 고덕동 쪽에 그라시움이나 뭐 아르테림 이런 아파트, 아르테온 같은 아파트가 최근에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아파트의 경우가 거래량도 많아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공급이 많은데 왜 고덕동 쪽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겁주는 말이다. 매년 아파트 공급이 넘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급자는 그런 뉴스 내지 않습니다. 매번 아파트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주택 보급률 뭐 100% 넘었다 이런 수치를 막 갖다가 대면 그때는 단어가 바뀝니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 아마 인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게 가시로 딱 보일 때, 그러니까 소비 세력이 없고 경제 활동 인구 세력이 없는 그때가 한 15년이 지나면 올 텐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건가? 아마 그때도 반드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고 새 아파트가 없다고 이제 할 겁니다. 아마 계속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요 공급 법칙의 원칙에 따르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걸 교묘하게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뉴스는 365일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사실 제가 21년에 했던 말이 있는데요. 달려들지 말고 관망하라 였어요. 그리고 22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했을 때 잠실이든 뭐 송도든 인천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잘 봐라. 내 친구는 최고점에 샀지만 나는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다. 저는 지금은 관망하라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가늠할 수도 없고 누가 권력을 잡고 어느 당이 또 이기고 할지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서 우리가 천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는요, 지금은 금융 체력을 쌓을 시기예요. 금융 체력. 제가 22년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금융 체력을 기르면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경매든 여러 가지 형태로 금매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내가 기회로 삼으려면 금융 체력을 길러라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다. 사실 25년, 26년에는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도 재예측이 필요한데 지금은 관망할 때다. 무주택자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집은 꼭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은 다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어디 허름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내 집을 좀 갖고 싶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귀찮은 시대가 또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꼭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집을 꼭 언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축과 구축 중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축 구축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 고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20대, 30대 분들에게는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빌라나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을 미리 빌라를 사놓으면 거기에 대지 지분도 있고 하면 언젠가 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도 있고 빌라라는 내 집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빌라를 사는 것은 저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축이 좋냐 신축이 좋냐라는 단어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입지를 따지려는데 막연한 것 같아 고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한적한 데가 너무 좋고 산 밑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너무 좋아. 그런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럼 거기는 평생 한적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향후 자산 가치로도 더 좋다. 물론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정말 한적한 데가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자산 가치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주의 가치로만 따져야지 이게 나중에 자산 가치까지 띄워주길 바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생활에 여윳돈도 있고 나는 그냥 한적한 데가 좋아라고 해서 한적한 데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라는데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자꾸 옮겨가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한적한 곳보다는 교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곳. 지금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강남은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예 계획을 세우고 개발했던 땅이잖아요. 올림픽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각 사거리마다 웬만하면 지하철역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지하철역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 한번 다 펼쳐놓고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뭐냐? 교통의 차이인 거예요. 교통의 차이가 결국 학군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이 편하니까 학군 좋은 학원들 생기고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게 더 비싸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강변 아파트면 다 비싼 줄 아는데 그럼 한강변으로만 놓고 따지면 강북에 있는 한강변이 더 비싸야 돼요. 남쪽을 보면서 거실에서 보니까 한강을. 근데 강 남쪽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 다시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지어진 거 그대로 쓰는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요만한 쪽문으로 한강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강이 아니라 그 한강을 얘기하는 것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교통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탄의 아파트 값도 GTX 선이 있으면서 동탄 아파트가 뛰었다 값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나쁜 곳에는 이제 접근하지 마라. 교통이 좋아지면 결국 거기 학군도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서는 학군도 제일 좋아질 것이다. 요즘에 사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인데 요즘 마포구 대흥동도 학군 지역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 뜨는 이유가 거긴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의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 어르신들이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보냈어요. 결혼을 시켜서 출가를 시킬 때 예전에 분당으로 많이 보냈어요. 분당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분당 이제 오래됐고 뭐 없냐? 보니까
가까운 데가 마포, 대흥동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이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원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동 오거리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통 사통팔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지라는 단어는 무조건 교통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자리죠.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좋은 학군이 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치동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치동 말고도요.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 또 학군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학군 따라서 대치동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일자리.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서울 시내 중에서 이제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보니까 특히 잠삼대청, 특히 잠실 쪽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해제하기 전과 해제 후에 재지정되기 전까지 요때 타이밍이 한 6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어디선가 풍선 효과처럼 뭐가 하나 터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대, 가격이 올라간대라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살짝 더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을 보면 3월 말과 4월 초가 0. 몇 퍼센트 이렇게 0.12% 다들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사실 6월 달에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해제가 되는 내용인데 굳이 급하게 2월 달에 이걸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지금 또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수요, 공급, 그리고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 얘기인데 이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심리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상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더 뛸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지금 특히 21년, 20년 이럴 때 샀던 분들은 다 고점에 샀거든요. 23년도 그렇죠. 24년도 그렇죠. 25년도도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는 뭐 한 40%, 30% 이상 하락 거래된 가격에 최근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고점에 다들 사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엑스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집이라는 걸 빨리 사서 이익 보고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자산 형성해서 자산이 깎아먹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GDP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준이라면 이 가격이 계속 뭔가 받쳐줘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2% 성장했다면 작년보다 2% 성장한 거예요. 3% 성장한 거죠. 성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면 이제 역성장이라는 건데 이것처럼 집값도 계속 상승시켜야 구매하신 분들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산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에 너무 고가의 집들에 올라타신 분들이 영끌로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굳이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줘서 갑자기 판도를 바꿔놨을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6월 달에 해제되면 그때 가서 재지정만 안 하면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 거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아마 뭔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물가 상승분보다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소득 대비 너무 급등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게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도 안 낳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한대요. 돈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돈 쓸 돈도 없는데 집값만 계속 뛰면 인구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뭔가 부양책을 써서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처럼 집값이 꼭 폭락해 봐야 이게 정신을 차려서 그때 되면 아 잘못했구나 라고 할 건지. 근데 또 그때 가면요 지금 이렇게 정책을 부양책을 썼던 정책가들은요 이미 은퇴하고 없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 아니에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 4월 달이 시작되고 또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의 국면에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막 또 생겨나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들썩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전국의 집값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런 집들 중에서 어떤 걸 사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사실은 지금은 이런 걸 고민할 때요. 강남 집값 백날 예발자 소용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부산에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럴 텐데 제가 최근에도 부산에 한번 가봤거든요. 엄청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의 경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삼익 비치타운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광안리 앞바다가 쫙 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4월에 이제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벚꽃이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론 반론이 있으시겠죠. 제 개인적인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삼익비치타운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이요 14억 원이 넘어가요. 크게 상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10억 원이 안 돼요. 부산의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값이 막 오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본 정보, 뉴스,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의 상황이 어땠나? 이거요.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속도, 남청도 집값 들썩, 그죠? 수영 현대 12억 초고가, 재건축 빅3 연일 신고가, 그죠? 부산 경남 마리나 실거가 17억 원, 구매자는 외국인.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가격이 오릅니다. 들썩거리죠. 누군가 사요. 최고가를 찍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한두 개 들려요. 야, 외국인이 샀대. 외국인이 몰려든데 이때요. 2021년도에 부산에 무슨 얘기가 가장 많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해운대, 광안리 앞바다 보이는 집 사고 있다. 별장으로 사고 있대요. 그다음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산에 집을 사고 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영 현대 12억 넘었는데 지금요 8억 밑으로 거래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정말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부산뿐이 아니에요. 세종시로 가볼까요? 세종시 요즘 난리 났습니다. 이게 세종시의 요즘 기사예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4년 새 절반 뚝. 세종 집값 하락폭 전체 가장 커. 난리 났어요, 지금. 세종 아파트가 언제까지 하락? 바닥 아래 지하에 있었다. 예? 그런데 불과요. 4, 5년 전에 기사를 볼게요. 아파트 가격 크게 상승한 시기가 2020년부터거든요. 전국에서요, 가장 많이 세종시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1년 동안 무려 40%가 상승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기사. 제2의 강남이래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했다고요. 왜 그때는 이러고 지금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 이런 분석을 보고 세종시에 집을 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 측면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어떤 측면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세종시에 집을 사야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종시가 점차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죠. 지금 모두 이렇게 본 것처럼 다들 난리 났는데 반토막을 하고 비명 났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게 세종시의 주요 아파트들인데 최고 가격 대비해서 막 50%가 하락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요. 왜 가격이 오를 때만 사냐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가격이 빠질 때 내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잘 읽으셔야죠. 그게 투자입니다. 내 집 마련도 투자하셔야죠. 내 집 마련은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 집 마련,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14억 원에 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7억 원에 하락했는데 그래도 내 집에 있으니까, 한 채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 내가 살 건데, 아이 그렇게 말하겠죠. 잠이 안 올 거예요. 누군가 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정보의 비대시성이 컸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오른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렇죠? 그 현재 속에서 변화를 읽어야죠. 전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나스닥이 오늘 기준에서 막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엄청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회사 얼마나 좋습니까? AI의 대표 회사죠. 그런데 투자로 거래되는 주식과 부동산은요, 자산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그 변화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간단하게만 말하면 요 패턴으로 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화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재화는 공급이요. 생산해내는 공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산의 공급은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공급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금이라고 볼게요. 요즘 금값이 막 오르니까 금 살려는 사람들이 막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요. 그러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금값이 막 올라.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팔려고 하겠죠. 왜 팔아요? 더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현상은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또 오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수요가 줄어들까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요. 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면요.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 현상이에요. 이래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엔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네? 아니면 금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마치 주식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가격의 하락폭을 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격이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해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네? 안 팔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 이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 예외는 없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지역.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계속 오른 주식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 변화라고요. 단기적 변화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장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단언해요. 아니, 장기에서는 뭐 다 맞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봄이 옵니다. 이거 누가 못 맞춰요. 그런데 봄에도 기온이 갑자기 저 이번 주말에요. 지난 주말에 막 눈이 오더라고요. 자, 이걸 맞춰야죠. 여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모두 다 아는 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눈이 올 수 있을까? 봄에도 눈이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아까처럼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이 줄면서 노원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오르니까 수요가 줄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더 하락했죠. 그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은요. 강남은 같이 가격이 올랐고 오르고 있는데 한번 빠졌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수요가 줄어서 빨았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 있었어요. 요 단계에 있는데 아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버텨. 왜? 강남은 왜 내가 지금 팔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토호제 폐지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니까 집값 올랐다가 다시 또 토호제 막 재지정하니까 수요가 주니까 또 집값 빠지고 이런 상황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뭐다? 그러면 집이 있는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가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전망해서 지금 그 시장, 그 아파트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동 원인인데 쭉 보시면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2022년부터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 상태예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었다고요. 근데 공급도 준 상태니까 집값은 크게 안 빠지는 거죠.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다시 올랐다가 수요가 다시 줄면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을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저는 근데 집을 계속 안 팔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만나면 제가 다음번에 신사임당 나와서 또 해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표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2009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2009년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로 한번 서울 아파트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집값이 2009년 전까지 엄청 올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감소하다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가장 많이 오릅니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오르죠. 그러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빠지니까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시장에 수요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지속하기 없죠. 그러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수요가 원래 감소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2010년부터.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집값이 드디어 수요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1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팔려고 시장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속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가를 낮춰야죠. 그게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과거를 보면.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죠. 근데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게 정확히 그 시점에서 1년 반, 2년 정도 시간 걸린 다음에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왜요? 수요는 준 상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2012년과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불과 이제 10년이 조금 더 지난 했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2012년도 13년들이 뭐 한국의 IMF였습니까? 아니요, 한국 경제 회복하고 되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강남의 집값이요 매월 2%씩 빠져요? 강남 아파트가요. 아니 그때는 뭐 사람들이 강남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도 강남의 8학군에서 서울대 가장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왜 강남 집값이 빠졌을까요?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외가 없다. 이 패턴이요. 이 흐름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소폭이 하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지속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럼 가격 하락폭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 지역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할 것인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2025년 지금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자,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 집 마련 막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부동산, 내가 내 집 마련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폭락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용 가치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산단 말이야. 반드시.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죠.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쓰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도 못 쓸걸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주식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는, 부동산에는 상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돈도 벌고, 이렇게 좋은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이 그럴 때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나 자산시장에서도 과거나 역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시점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요. 그 시점을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강남의 집값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변화를 아셔야죠.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2012년에 어떻습니까? 11억이 넘는 아파트가 막 6억 원, 7억 원대로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도 똑같았어요. 2022년도에 26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18억 원으로 막 크게 하락하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 그냥 막연히, 내 집 마련은 다 글렀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니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로, 나 무주택자인데 나 투자로 세종시 한번 아파트 사볼까? 세종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 원대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전세가, 이 아파트가 2억 원이 넘거든요. 그럼 2억 원 있으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범위를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한정시키지 마시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는 특히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사실은 이것도 전 투자라고 보는데, 투자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뭘 사지? 그렇죠?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언제 사지? 그리고 어떻게 사지?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잘 보시면 뭘 사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아요. 아니, 좋은 거 모르세요? 역세권인 거 굳이 알려줘야 돼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까운 아파트 꼭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냐고요. 지도만 보면 아는데. 왜 그런데 지역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언제요? 그 아파트를 언제 사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요. 광안리에 삼익비치 아파트 좋은 거 안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샀으면요, 그리고 지금 산다면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어디 얘기만 하죠. 어디 얘기만 해요. 임장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가보세요. 보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이 맞는 때인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 또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을 꼭 내가 거주할 집을 사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자금이 보잡하니까 조금 내가 거주는 힘들지만 일단 투자로 좀 사놨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변화를 일으켜서,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좋겠죠. 근데 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방법도 대출도 되게 방법도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방법이 제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청약하는 거, 그죠? 분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일종의 투자로 하는 거, 이 세 종류. 대출도 뭐 대출의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이 두 가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라. 언제 사야 되는 거 많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뭘 또 고민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어우르시면 2025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토호제가 해제됐어요.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12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강남 3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 호가를, 나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어 해서 호가를 막 올리죠. 호가를 올리는데 재밌어요. 2월 12일과 13일 기사입니다. 아니, 해제되자마자 바로 기사가 나요. 그냥 시장에 어떤 뭐 검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집값 오른다는 거예요. 벌써 호가 1, 2억. 이거 거래도 안 됐는데 허가 신고, 집주인 호가 높이고, 중개소장 전화통 불났다. 이거 불났다라는 게 객관적 지표입니까? 아니, 불났는 게 뭐예요? 한 통 없다가 2통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틀에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막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볼게요. 이러면 당연히 집값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025년 2월부터 2025년 2월 한 달간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거의 500건 정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요, 송파구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토호제 해제된데. 근데 집값은 오른다고 했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더 많이 내놨을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집을 걷어들여야죠. 팔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쩜 이런 생각 가졌지 않았을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번이 기회다. 빨리 팔아야겠다. 집값이 오르긴 개뿔 올라. 빨리 팔아야지. 실제로 누군가 팔았고, 그래서 이 매도 잔량이 줄은 거예요. 누군가 샀거든. 그래서 최고가로 막 사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이상 다시 재지정됐어요. 자, 산 사람은 뭡니까? 판 사람은요? 산 사람은 지금 아이고, 나 그래도 막차 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판 사람은 야, 나 진짜 팔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죠, 뭔가.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시장을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전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는데, 토호제 해적에서 뭐 집값 오른데, 아니야, 나 계획이 있어. 불안하지 않아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뵙고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불패 신화 틀린 말이죠. 지금 7순 되시고 8순 되신 어르신들, 이분들께서는 사실 경제가 막 부흥기, 이분들이 경제를 부흥시켰잖아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나라야. 아마 그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금 70세, 80세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올라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막 이제 성장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뛰죠. 근데 그 세대 분들은 부동산이 불패였던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7, 80대, 우리나라의 7, 80대가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게 겪었단 말이죠.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7, 80대가 일본의 가계자산의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부자예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기 때 부동산을 하나 사신 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냥 하나 샀어. 그리고 5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분들은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아파트를 팔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후 빈곤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45%가 노후 빈곤을 걱정하거든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7, 80대가 볼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둘 다 부동산 불패예요. 그런데 일본의 7, 80대는 이미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부자가 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부동산이 꼬꾸라졌을 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잃어버린 한 20년쯤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30년이라고 말하죠.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시기에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부자예요. 부동산이 폭락했고 그 폭락한 부동산의 영향으로 이 자녀 세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요. 일본이. 왜냐면 어제 산 애보다 내가 더 싸게 사거든. 오늘 사면 오늘 산 나보다 내일 사는 얘가 더 싸게 사요. 일본에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주택에.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아파트값이 다시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니까 일본 청년 세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 40대 특히 지금 50대 이분들은 불패인 분도 있고 필패인 분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최고 상승기 때 잘못 샀다가 실패하신 분. 그 예전에는 끊임없이 올랐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올랐어요. 우리가 80년 오일 쇼크,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외에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뭐 금리에 영향받고 하다 보니까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패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좀 안 맞는 말이다. 100%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가 폭등할 것이란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공급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게 딱 겁주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강동구 고덕동 아세요? 강동구 고덕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강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그토록 가장 많이 되는 강동구가 집값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떨어졌나요? 더 올랐죠. 최근에 고덕동 쪽에 그라시움이나 뭐 아르테림 이런 아파트, 아르테온 같은 아파트가 최근에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아파트의 경우가 거래량도 많아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공급이 많은데 왜 고덕동 쪽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겁주는 말이다. 매년 아파트 공급이 넘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급자는 그런 뉴스 내지 않습니다. 매번 아파트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주택 보급률 뭐 100% 넘었다 이런 수치를 막 갖다가 대면 그때는 단어가 바뀝니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 아마 인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게 가시로 딱 보일 때, 그러니까 소비 세력이 없고 경제 활동 인구 세력이 없는 그때가 한 15년이 지나면 올 텐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건가? 아마 그때도 반드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고 새 아파트가 없다고 이제 할 겁니다. 아마 계속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요 공급 법칙의 원칙에 따르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걸 교묘하게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뉴스는 365일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사실 제가 21년에 했던 말이 있는데요. 달려들지 말고 관망하라였어요. 그리고 22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했을 때 잠실이든 뭐 송도든 인천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잘 봐라. 내 친구는 최고점에 샀지만 나는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다. 저는 지금은 관망하라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가늠할 수도 없고 누가 권력을 잡고 어느 당이 또 이기고 할지 우리가 뭐 예측은 하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서 우리가 천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는요, 지금은 금융 체력을 쌓을 시기예요. 금융 체력. 제가 22년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금융 체력을 기르면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경매든 여러 가지 형태로 금매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내가 기회로 삼으려면 금융 체력을 길러라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다. 사실 25년, 26년에는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도 재예측이 필요한데 지금은 관망할 때다. 무주택자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집은 꼭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은 다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어디 허름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내 집을 좀 갖고 싶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귀찮은 시대가 또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꼭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집을 꼭 언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축과 구축 중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축 구축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 고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20대, 30대 분들에게는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빌라나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을 미리 빌라를 사놓으면 거기에 대지 지분도 있고 하면 언젠가 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도 있고 빌라라는 내 집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빌라를 사는 것은 저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축이 좋냐 신축이 좋냐라는 단어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입지를 따지려는데 막연한 것 같아 고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한적한 데가 너무 좋고 산 밑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너무 좋아. 그런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럼 거기는 평생 한적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향후 자산 가치로도 더 좋다. 물론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정말 한적한 데가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자산 가치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주의 가치로만 따져야지 이게 나중에 자산 가치까지 띄워주길 바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생활에 여윳돈도 있고 나는 그냥 한적한 데가 좋아라고 해서 한적한 데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라는데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자꾸 옮겨가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한적한 곳보다는 교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곳. 지금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강남은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예 계획을 세우고 개발했던 땅이잖아요. 올림픽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각 사거리마다 웬만하면 지하철역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지하철역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 한번 다 펼쳐놓고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뭐냐? 교통의 차이인 거예요. 교통의 차이가 결국 학군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이 편하니까 학군 좋은 학원들 생기고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게 더 비싸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강변 아파트면 다 비싼 줄 아는데 그럼 한강변으로만 놓고 따지면 강북에 있는 한강변이 더 비싸야 돼요. 남쪽을 보면서 거실에서 보니까 한강을. 근데 강 남쪽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 다시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지어진 거 그대로 쓰는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요만한 쪽문으로 한강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강이 아니라 그 한강을 얘기하는 것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교통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탄의 아파트 값도 GTX 선이 있으면서 동탄 아파트가 뛰었다 값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나쁜 곳에는 이제 접근하지 마라. 교통이 좋아지면 결국 거기 학군도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서는 학군도 제일 좋아질 것이다. 요즘에 사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인데 요즘 마포구 대흥동도 학군 지역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 뜨는 이유가 거긴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의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 어르신들이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출가를 시킬 때 예전에 분당으로 많이 보냈어요. 분당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분당 이제 오래됐고 뭐 없냐? 보니까
가까운 데가 마포, 대흥동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이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원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동 오거리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통 사통팔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지라는 단어는 무조건 교통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자리죠.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좋은 학군이 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치동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치동 말고도요.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 또 학군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학군 따라서 대치동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일자리.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서울 시내 중에서 이제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보니까 특히 잠삼대청, 특히 잠실 쪽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해제하기 전과 해제 후에 재지정되기 전까지 요때 타이밍이 한 6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어디선가 풍선 효과처럼 뭐가 하나 터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대, 가격이 올라간대라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살짝 더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을 보면 3월 말과 4월 초가 0. 몇 퍼센트 이렇게 0.12% 다들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사실 6월 달에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해제가 되는 내용인데 굳이 급하게 2월 달에 이걸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지금 또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수요, 공급, 그리고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 얘기인데 이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심리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상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더 뛸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지금 특히 21년, 20년 이럴 때 샀던 분들은 다 고점에 샀거든요. 23년도 그렇죠. 24년도 그렇죠. 25년도도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는 뭐 한 40%, 30% 이상 하락 거래된 가격에 최근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고점에 다들 사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엑시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집이라는 걸 빨리 사서 이익 보고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자산 형성해서 자산이 깎아먹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GDP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준이라면 이 가격이 계속 뭔가 받쳐줘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2% 성장했다는 작년보다 2% 성장한 거예요. 3% 성장한 거죠. 성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면 이제 역성장이라는 건데 이것처럼 집값도 계속 상승시켜야 구매하신 분들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산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에 너무 고가의 집들에 올라타신 분들이 영끌로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굳이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줘서 갑자기 판도를 바꿔놨을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6월 달에 해제되면 그때 가서 재지정만 안 하면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 거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아마 뭔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물가 상승분보다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소득 대비 너무 급등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게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도 안 낳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한대요. 돈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돈 쓸 돈도 없는데 집값만 계속 뛰면 인구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뭔가 부양책을 써서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처럼 집값이 꼭 폭락해 봐야 이게 정신을 차려서 그때 되면 아 잘못했구나 라고 할 건지. 근데 또 그때 가면요 지금 이렇게 정책을 부양책을 썼던 정책가들은요 이미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 아니에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 4월 달이 시작되고 또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의 국면에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막 또 생겨나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들썩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전국의 집값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